혼례의 연회. 네덜란드 농민들의 혼례 연회는 헛간에서 소박하게 치러진다. 신부는 벽에 걸린 테피스트리를 배경으로 앉아 있으며 그녀의 존재는 전경에서 커다란 널빤지 위에 음식을 담아 나르는 두 남자의 뒷모습에 의해 오히려 뚜렷해진다. 시선을 돌리면 연회의 한켠, 병에 술을 따르는 사내가 신랑이라는 주장도 있고 중간쯤에서 음식 그릇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젊은이가 신랑이라는 설도 있다.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 채 분주한 일상 속에 그 존재는 흐릿하다. 반면 모자를 눈 밑까지 눌러쓴 채 접시를 핥고 있는 한 아이가 있다. 그는 주변의 축제와 사람들의 눈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먹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어쩌면 그 아이의 행동이야말로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주제일지도 모른다. 삶이란 결국 가장 솔직한 욕망과 본능이 드러나는 순간에 진실을 드러내는 법이니까? 농민의 춤, 브리겔은 종종 시장이 서거나 혼례가 열리는 날이면 농민 차림으로 사람들 틈에 섞여들었다. 때로는 신랑 신부의 친척이라 소개하기도 하며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어다니며 구혼까지 서슴지 않는 농민들의 익살스러운 모습 속에서 그는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고 즐겼다고 한다. 그의 눈은 민중의 삶을 풍경이 아닌 드라마로 바라보았고 그 유쾌하고도 거친 장면들은 그의 붓끝에서 살아 숨쉬었다. 이 작품에서도 낮은 시점에서 묘사된 큼직한 인물들은 그만의 만년 화풍을 잘 보여준다. 특히 화면 오른쪽에서 전경을 가로질러 걷는 한 쌍의 남녀 뒷모습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 공간의 흐름과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며 화면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들의 느긋한 발걸음 속엔 흙냄새, 나는 삶의 리듬과 소박한 기쁨이 담겨 있다. 게으른 자들의 천국. 게으른 자들의 천국은 당대 유럽 문학 속에서 자주 등장한 대중의 염원을 담은 이상향이다. 이 낙원에 이르기 위해선 옆에 있는 그레이프 산을 먹으며 지나가야 한다. 입에 넣는 순간 산은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는 오직 잠뿐이다. 더 이상 일도 수고도 필요 없다. 구운 돼지는 등에 나이프를 달고 스스로 잡아먹히기 위해 다가오고 파이는 지붕 위에서 그대로 입속으로 떨어진다. 중앙의 커다란 나무는 마치 자동 식탁처럼 모든 풍요의 중심이 되고 그 주위를 따라 수레바퀴가 멈춘 듯 농민, 병사, 서기가 방사형으로 늘어져 잠들어 있다. 각자의 삶의 무게에서 벗어난 이들은 더 이상 역할도 계급도 없다. 이 장면은 포식의 끝이자 인간의 근원적 욕망이 무한히 허락되는 세계를 유머와 과장의 언어로 펼쳐 보인다. 그것은 현실과 가장 먼 곳에 있는 꿈이자 피로한 삶 속에서 누구나 잠시 기대고 싶은 상상의 휴식처다. 앉은 뱅이들. 이 기묘한 그림은 오랫동안 다양한 해석을 낳아왔다. 특히 인물들이 허리에 매단 여우꼬리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이 정치적 풍자의 상징인지 혹은 나병 환자의 표식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작 그림의 주제는 베일에 쌓여 있으며 어쩌면 이 역시 브리겔 특유의 거꾸로 된 세계를 은유한 것일지 모른다. 이미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에서도 여우꼬리를 단 앉은 뱅이가 등장하듯 그는 익숙한 형상을 통해 세계의 부조리를 고발한다. 초기 작품들이 속담이나 격언을 장면으로 풀어냈다면 이 작품에서는 인물 하나하나가 마치 말 없는 속담처럼 함축적이고 절제된 모습으로 서 있다. 이들의 굽은 등과 무표정한 얼굴, 그 뒤에 매달린 여우꼬리는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는 존재들에 대한 침묵의 초상처럼 다가온다. 형체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풍자와 슬픔이 절묘하게 교차하고 있다. 둥지 찾기의 속담. 둥지의 위치를 아는 자는 단지 알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차지하는 자는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 속담은 브리겔의 그림을 읽는 열쇠다. 작품 속 인물은 득의양양하게 둥지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지만 정작 그 둥지를 훔치고 있는 자의 존재는 눈치채지 못한다. 아는 것이 지혜가 되지 못할 때 암은 오히려 무지가 되기도 한다. 이 장면은 타인의 어리석음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자기 눈앞의 진실은 보지 못하는 인간의 이중적 모습을 담고 있다. 이는 마태복음 7장 3절, 남의 눈 속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 들보는 보지 못한다오는 구절과 깊이 맞닿아 있다. 결국 이 그림은 단순한 풍자가 아닌
맹목이라는 주제를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관통한다. 같은 해에 그려진 맹인의 비유처럼 이 작품 또한 인간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자기 착각 속에 갇히는지를 시사한다. 교수대 위에 까치. 까치 한 마리가 교수대에 내려앉아 있다. 한 남자가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 앞에서는 농민들이 아랑곳없이 춤을 추며 다가온다. 까치처럼 수다스럽다, 교수대에서 춤춘다는 속담들이 이 장면의 의미를 뒷받침한다고는 하지만 이 그림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은 여지를 품고 있다.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풍자보다도 장대한 풍경과 그 안을 가득 채운 눈부신 빛이다. 마치 세상의 위선과 어리석음마저 한없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녹아드는 듯하다. 브리겔은 이 작품을 유언으로 아내에게 남겼다고 한다. 그가 이 그림에 담은 건 단순한 교훈이나 풍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인간사의 허무와 그 너머의 빛, 두 세계 사이의 조화를 이 마지막 풍경에 담아내고 싶었던 건 아닐까? 폭풍의 바다. 어두운 바다 위, 수많은 배들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폭풍을 견디며 나아간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수평선 저편, 맑게 갠 하늘 아래 한 줄기 희망처럼 떠오른 빛의 공간이다. 그 아래엔 교회당의 첨탑이 조용히 솟아있어 불안한 항해에 작은 신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 풍경은 단지 바다의 광경이 아니다. 인생의 여정, 혹은 시대의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인간의 몸부림처럼 느껴진다. 전경엔 둥둥 떠있는 술통 하나, 그리고 그 술통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린 시뻘건 고래가 있다. 빈 술통에 정신을 빼앗겨 배를 놓친다는 말처럼 눈앞의 쾌락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길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우를 풍자한다. 브리겔의 바다는 격렬하고도 적막하다. 그것은 세상의 바다이자 우리 내면의 바다이기도 하다.